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프린트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화 사역이 나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공원국민운동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T노트 발표 준비 열심히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기간 동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 역사 논술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사 논술 주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역사 논술 주제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학생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공지사항이 현재 나와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개화 세력이 나뉘다. 교과서는 이제 1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1번 갑신정변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개화파 형성에서는 동감 1번 이 개화파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실학사상 중에서 이 실학사상이 중농학파, 즉 농업을 중요시하는 학파와 그다음에 중상학파, 상업을 중요시하는 학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학파라고 해서 바로 북학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북학파 계통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 개화파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감 1번에 보면은 박규수와 같은 그런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중국을 건너가가지고서 발달된 중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왔었던 중인 출신의 역광 같은 사람들이 또 활약을 하게 되죠. 2번 오경석 그리고 이 외에도 역시 중인 출신인 유홍기 같은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면서 이때 당시 이들은 바로 이제 중앙정계의 강력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가문들의 자제들에게 바로 이제 이 개화사상을 풀어넣어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집과 같은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에 바로 그분들이 보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잘생겼죠? 이 박교수와 같은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펼쳐졌을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뽑히긴 했었지만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신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드디어 이제 하야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1876년에 바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잖아요. 바로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는 바로 이분들의 성격은 첫 번째 서양의 제도를 본따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부 다 싹 다 바꿔버리자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제도라 볼 수 있었던 이 봉건제에 해당하는 그런 신분제도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자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격은 첫 번째는 동감 1번에 들어갈 말은 반봉건입니다. 반봉건. 자, 옛날의 제도들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싹 다 엎어버리고서 그 다음에 새롭게 들여올 사회의 체제가 서양의 것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세와 친하자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외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외세와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때문에 바로 친외세에 해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요거 자체에다가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동감 1번 반봉건, 동감 2번 친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잘 나갔었던 개혁파 세력들은 같이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임오군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임오군란 몇 년도에 일어났었죠? 바로 1882년이었었죠. 선생님 외우라고 했었죠. 바로 그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에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군란을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다음부터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임오군란을 제압을 해준 대가로서 굉장히 엄청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몇천 년이 넘는 그런 군대들을 우리나라에 아예 주둔을 시켜버려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을 청나라도 이때 당시에 근대화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나라의 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청나라의 개혁 방식은 상대적으로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그런 몸 그대로 두고서 그 다음에 서양의 바로 기술들을 전부 다 수용한다는 의미니까 정신이라든가 모든 시스템도 전부 다를 그대로 두고 다만 기술만 수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회 변혁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에 이 청나라가 빈칸이 있겠습니다. 임오군란 후 청의 심한 내정 간섭 좋습니다. 청의 심한 내정 간섭, 이것이 게 되면서 개화 정책을 펼칠 때는 첫 번째 청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청나라의 개혁 방식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개혁파가 그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죠. 먼저 보겠습니다. 개혁파가 바로 하나는 온건개혁파, 또 하나는 급진개혁파로 갈라지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오군란이 있은 다음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건개혁파의 경우에는 이때 나와 있는 목표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자, 별표 2개. 이 온건개혁파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홍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김홍식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어윤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성실 진짜 열심히 맞습니다. 우리 학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윤식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김윤식과 같은 분들이 이 온건개혁파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찐개혁파의 경우에는 당시에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김옥균과 같은 분이시고, 자,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록, 그 다음에 서대표, 나중에 대표적인 국민운동가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소방병과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활약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이렇게 활약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온건개혁파가 중심으로 여겼었던 이제 국가 개혁의 방식은 청의 양무운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이 청의 양무운동은 당시에 정신이 바로 뭐냐면 중세서용, 즉 중국의 몸을 그대로 두고서 서양의 바로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이건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동양의 정신은 뛰어나다. 하지만 서양의 기술이 역시 뛰어나다. 그러므로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공로서기. 자, 이것은 중국 버전이고 요것은 조선 버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 점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실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찐개혁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당시에 일본은 당시에
일본의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의 천황이 직접적으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서양에 대해서 바짝 엎드립니다. 서양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싹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었던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이 딱 두 번 있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개혁이라고 볼 수 있었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이라고 하죠. 바로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추구를 했었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것은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해서 동방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문명들은 사실상 야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때문에 야만을 버리고서 문명으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벌이게 되면서 서양의 것을 전반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주장했던, 그래서 급격하게 바로 근대화를 추구했었던 것이 바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가지고 얘기했던 것으로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메이지 유신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 문명개화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문명개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문명 개화를 해가지고서 문명을 전부 다 이제 일으키자라고 하는 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서양에게 모든 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일본의 가장 존경받는 근대화 사상가 중에 한 명인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본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냥 바로 이 문명 개화 역시 문명 개화의 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빈칸들은 지금 현재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표 2개. 먼저 중심 인물은,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온건계학파에서는 김홍집, 그 다음에 어윤중, 그리고 김윤식과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진계학파의 경우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누구죠? 바로 김옥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모델에서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온건계학파가 따릅니다. 이 양무운동의 정신이 바로 뭐냐면 중체서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개혁 정책은 바로 뭐냐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이 메이지 유신의 정신이 바로 문명개화론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건계학파와 바로 급진계학파의 개혁의 방식이 각각 달랐으니, 개혁 정책에서는 전통을 지키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자고 하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동도서기, 동쪽의 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서쪽의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온건계학파는. 하지만 이 당시에 급진계학파의 경우에는 이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명개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말이죠,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었어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거의 책임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개혁을 하는 것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분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분들끼리 창조적으로 많은 것을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서 이제 개혁을 실제로 제대로 추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가 계속해서 감독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1884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연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1884년 갑신정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청나라가 심하게 내정 건설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민씨정권의 소극적 개화 정책에 불만. 즉, 이때 당시에 민씨정권은 바로 여기 온건계약파 계통에 해당되는 정책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민씨 정권이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청나라 때문에 계속해서 커트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 되게 개혁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감 2번.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급진개혁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개혁을 펼쳐나가다 보면 나중에 청나라에 아예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럽에는 섬쪽에 영국이 있고 대륙에는 프랑스가 있어가지고서 양대 세력이 전 세계를 호령을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에는 바로 섬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쪽에서는 조선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이 발전하는 것만큼 조선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게 계속해서 간섭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감 2번. 민씨 정권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의 불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근대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따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옹동계약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이제 고문으로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서 파견되었었던 멜렌드로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좀 낮춥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시중에다가 돈을 많이 풉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시중에다가 옛날에 이제 흥선대원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백전까지는 너무 이건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당백전 말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바로 상평통보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당오전이라고 하는 돈을 이때 당시에 시중에다가 풉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다가 당오전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 액수만큼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때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 백성들은 그만큼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겠죠. 흥선대원군 때도 한번 되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급진개혁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백성들 너무나도 힘들고 근데 국가의 이제 그 체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일본의 근대화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일본의 일본하고 좀 친한 편에 해당되니까 일본에게서부터 지원을 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종은 고심하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네 얘기했던 거 둘 다 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다가는 당오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의 가장 두두머리라고 볼 수 있었던 김옥균은 당시에 일본으로 파견이 돼요. 일본으로 파견이 돼서 동해안인가가 그럴 거예요. 동해 쪽에서 이 어업권을 담보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국가가 국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차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차관을 이때 당시에 들여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맨날 알랑방구 끼면서 이 급진개혁파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었던 일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이 일본은 정작 김옥균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급진개혁파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펼칠 테니까 일본이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돈 한 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일본도 속셈이 있는 것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조선이 일본만큼 성장한다고 한다면 과연 조선에 일본이 침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김옥균은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진계합파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서 김옥균이 일본에다 파견했던 건데, 근데 김옥균이 그냥 오니까는 이거 그거 봐라, 이거 어차피 일본 도와주지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당시에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급진계합파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 빠른 속도로 근대화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혹은 일본에 바로 이제 먹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때 당시에 이 급진계합파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일본보다 보통 이제 청나라를 더 무서워하긴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급진계합파는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비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우연치 않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갑작스럽게 청나라가 베트남의 지배권을 두고서 당시에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청나라는 나름대로 근대화 정책을 많이 펼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군대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이 신식군대도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신식군대 중에 일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이 프랑스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한 신식군대가 그다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 당시에 이 청나라는 조선에 주둔했었던 그런 약 3,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청나라의 군대 중에서 1,500명을 그냥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는 1,500명의 이 청나라 군대가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이 급진계합파의 경우에는 이 1,500명에 해당되는 군대가 어쩌어찌 해가지고서 물리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조선은 청나라에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않고서 마음대로 군대와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이 급진계합파들은 당시에 바로 조선 안에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의 군대가 그래도 신식군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식군대를 한번 찾아봤는데 4관생도 정도에 해당하는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옛날 90군대 형태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김옥균은 한 가지 모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 공사관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일본 공사관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근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청나라 군대를 좀 막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수업에서 왜 그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재물포조약에서 바로 일본의 일부 경비병들이 일본 공사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조선 정부가 허가했다고, 바로 그 일본의 그 경비병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근대화 개혁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일본이 바로 그 근대화된 일본의 경비병들을 좀 구워줘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도 약간 좀 고민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김옥균이 이제 사실상 고종의 옥세를 위조를 해가지고서 일본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고종이 이것은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인들도 이때 당시에 여기 깜빡 속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나중에 잘못했을 경우 일본이 덤탱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알겠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도와주겠소라고 말로서만 약속을 해요. 문서로서만 약속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크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이 급진계합파는 본격적으로 그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동그라미 1번 청의 심한 내정 간섭, 동그라미 2번 민씨 정권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화파의 입지가 축소가 됐어요. 일본, 빙하를 일으켰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실패 같은 분쟁을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청푸전쟁 발발로 청군의 절반이 전부 다 철수를 하게 됐어요. 동그라미 5번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개화당 지원 약속, 여기서 개화당은 바로 급진개화파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개화파 입지 축소에서는 그 개화파도 역시 급진개화파를 말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일본의 공사관의 개화당 지원 약속,
예를 들면 경비병의 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지원과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약속을 했었죠. 드디어 전개가 됩니다. 자, 드디어 조선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래도 조금씩 근대화를 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급진계합화가 바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우표를 붙여가지고서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국에서부터 이제 배워가지고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편을 바로 관리하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빈칸에 적혔습니다. 우정총국 혹은 우정국이라고도 얘기하죠. 우정총국. 이걸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어쨌든 간에 한 발 더 이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빈칸에 적혔습니다. 급진계합화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밑줄 칩니다. 자, 여기에서 전부 다 밑줄 쳐주세요.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온 온건계합화 및 민시일파 암살. 무슨 말이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했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우정총국을 이제 개국하는 축하연이 벌어졌어요. 문무백관 대신들이 전부 다 이제 우정국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우정국이 개국되는 것을 되게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때 당시에 급진계합화는 바로 정변을 일으킬 준비를 척척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궁녀들조차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급진계합화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드디어 갑작스럽게 바로 담장 근처에서 웬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바깥쪽에 한참 잔치가 잘 벌어지고 있는데 담벼락 쪽에서 갑자기 폭탄이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여러 명의 대신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바로 각본에 맞춰가지고서 이 급진계합화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종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서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전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청나라의 군대가 바로 이 우리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여기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또 얘기했었냐면은 바로 이 일본의 공사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일본이 갖고 있는 병사들을 좀 빌려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고종하고 명성황후는 그 말에 따라 가지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바로 이 급진계합화가 바로 이제 주도한 이끄는 대로 그대로 이제 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대신들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명성황후의 한 이제 친척에 해당하는 대신 중에 한 명은 당시에 폭탄이 다 터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자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제일 먼저 바깥쪽으로 도망가려고 대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급진계합화 개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겨놨었던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그 대신들이 딱 들어오게 되자 대신의 배를 그대로 칼로 찔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이 대신은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바깥쪽에 적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당시 기록에는 그때 당시에 배가 갈라져가지고서 창자가 바깥쪽으로 다 튀어나왔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은 삽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바로 그 창자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됐던 그 사람의 창자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배에다 다 집어넣고 꼬매가지고서 그 사람을 살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바깥쪽으로 도망을 나오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온건계합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쳐죽이고 민시일파도 쳐죽이고 이들은 왕과 왕비를 수중에 넣은 채로 방어에 유리한 자 그래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김옥균과 박영용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일시적으로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혔습니다. 자 개화당 정부 수립에서는
자, 별표 2개, 14개조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14개조에 해당하는 그런 개혁 전망을 발표하게 됐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때까지 이때 당시에 청나라로 납치됐던 흥선대원군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동감 1번 청에 대한 사대를 철폐하라고 주장합니다. 동감 1번 사대. 동감 2번 문벌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문벌은 바로 이때 당시에 귀족이라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문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곧 사실상 신분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조세제도의 개혁 같은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든 말든 지금 현재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가 이로운 것이 있어야 백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개화당 정부는 어떻게 썼냐면 지금부터 백성들에게 바로 세금을 거둘 때는 공명정당이 걷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공명정당이 어떻게 걷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14개조의 중앙을 발표하면서 개화당 정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 군대가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일본의 군대들은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서 고종과 그 다음에 개화당 정부의 인물들이 있는 궁궐들을 열심히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군대가 그 일본의 군대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더 많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군대의 이제 그 지침은 뭐였냐면 조선 정부에서 무슨 일이 나든 여부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청나라의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중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위안스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화당 정부의 군대를 진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공국 정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1500명이 넘었었던 바로 이 청나라의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개화당 정부와 고종이 있는 바로 궁궐로 쳐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버텼었던 일본군, 하지만은 100몇십 명 정도가 1000몇백 명에 해당하는 군대와 싸워가지고서 이길 승산이 없겠죠.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밀리게 되자 당시에 일본군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후퇴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군대가 없어가지고서 일본군을 빌려왔던 건데 그 일본군이 다 도망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화당의 군대는 바로 밀려 들어오는 청나라 군대하고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고종의 옆에서 고종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 예를 들면은 김옥균이라든가 박영규라든가 그 다음에 서재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도망가는 일본군을 따라가지고서 도망은 가는데 문제는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가 무서워가지고서 아예 일본 자체로 다 멀리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배에 바로 이분들이 승선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인들이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보복을 받을까 무서워가지고서 이분들의 승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배의 선장이 아니 어떻게 같이 일을 꾸몄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라고 용단을 내려가지고서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간신히 탈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었고 청나라는 순식간에 바로 이 급진개화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옛날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청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박스 찍겠습니다. 3일 천하. 이렇게 했었던 그 급진개화파가 통치했던 그런 날짜가 좀 3일밖에 안 됐었어요. 제대로 통치했던 날은 하루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3일 천하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동감 1번 결과에서는 별표 1개만 칩니다. 동감 1번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청나라를 배신하려고 했다가 청나라에게 오히려 걸려가지고서 더 압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청나라가 뭐라고만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동감 1번. 동감 2번 일본과는 빈칸을 읽겠습니다. 한성조약. 우리나라 이때 당시 일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니네가 개화파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 피해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계약파 대신들을 니네들이 숨겨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서 또 한 가지. 니네들이 잘못한 거지 않느냐? 계약파를 도와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었으니 반역을 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책임져라 라고 조선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일본은 바로 일본군이 조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것은 조선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이 김옥근이 바로 이 뭐라고 할까 이 고종의 옥새를 위조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보여줬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선이 이제 말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한성조약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일본에게 바로 이제 그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조선이 속국이고 이미 자기 편 안에 들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청나라의 경우에는 군대를 계속해서 조선에다가 운용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조선에다 군대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당시 일본에게 우리가 군대를 그냥 물리겠다. 대신에 일본 니네도 군대를 더 이상 조선에다가 이제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안을 제시를 하게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나라 때문에 조선에서 쫓겨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청나라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간 거기에 가로가 한쪽에만 이렇게 쳐 있는 것인데 이거 선생님이 좀 오타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청일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양국 군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청일간의 조약을 맺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 조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데 텐진 조약의 내용은 동감 1번 양국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동감 2번 만약에 조선이 일이 있어가지고서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상대국에게 문서로 알려가지고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이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갑신정변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됐었지만 밑줄치겠습니다.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다고 하는 데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감 1번. 밑줄 쳐줍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별표 한 개 반. 한계는 바로 동감 1번. 바로 일본에 너무 의존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일본에게 너무 의존했고 또한 마치 일본이 숨기고 있는 그 야욕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동감 2번 바로 일본에 의존해가지고서 당시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개혁이 성공할까 말까 한 것인데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제일 신뢰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국가를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바로 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민중의 지지 획득이 실패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나라 군대가 만약에 조선의 궁궐을 점령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민중들이 바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계합파에게 동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청나라 군대 쉽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인 갑신정변은 좋은 의도였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온건계합파에 해당하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도 이때부터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급진계합파에 해당되는 엘리트들도 같이 죽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둘러싸고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에는 청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죠. 자, 이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 조선을 두고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잖아요. 자, 동감 1번 청의 내장 간섭 심화. 동감 2번 청일 간의 대립이 심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려면은 청나라가 진압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청나라는 더 이상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선 정부가 머리를 써요. 만약에 청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간섭하는 것은 이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각을 해본 건데 옛날에 이 청나라가 이른바 조선책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무서워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와 사이를 좋게 한다고 한다면 청나라는 러시아가 무서워서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은 청나라 몰래 러시아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정식 수교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건 명성황후의 그런 작품이었는데 동감이 3번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 빈칸이 잡혔습니다. 조 가운데 점 러 수호통상조약 조러 수호통상조약 수호통상조약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영역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얼지 않는 한굴 여러분 이제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러시아가 조선에게서부터 얼지 않는 항구를 빌려가지고서 러시아의 군함 기지로 삼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바로 식민지의 판도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일 싫어했던 나라는 당시에 전 세계의 식민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어요. 맺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조선을 병탄하는 것, 먹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거문도라고 하는 그런 성을 갑작스럽게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동그라미 4번 러시아 견제를 위한 영국 빈칸이 있겠습니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거문도 사건. 나중에 이 영국은 러시아가 바로 우리는 조선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황제가 직접적으로 보장을 해줘가지고 그걸 믿고서 이제 후퇴하긴 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땅을 남의 나라가 또 다른 남의 나라가 이제 점령한다? 뭡니까? 지네를 마음대로 와가지고 점령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를 두고서 가장 강력했었던 동방지역의 청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러시아와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서 서로 이제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또 다른 전쟁, 큰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조선 중립화론 박스. 조선을 둘러싼 열강대 대립이 심해지자 당시에 미국의 사실 급진계약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갑신정변 때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막 미국에서 열심히 유학을 하다가 돌아왔었던 빈칸이 있습니다.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가 갖고 있었던 독일의 부영사 무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들러 박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전부 다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위치해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강들이 영토를 보장해가지고서 국가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해주는 그런 영원히 세세토록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인 바로 영세 중립국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른바 조선 중립환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영세 중립화론 주장.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별 의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요 청나라나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 조선을 그렇게 쉽게 공격을 하거나 먹으려고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순진한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바로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서 전쟁을 터뜨렸을 때 조선은 뒤늦게 바로 스스로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조선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하나의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적어주세요. 조선 정부의 밑줄 치겠습니다. 거부, 밑줄.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 확인해주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주제탐구에 있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